강태준 회장, 아직도 내 제안이 우습게 들립니까? 일주일. 딱 일주일 드리지. 그때까지 답이 없다면 그 잘난 회장님 자리에서 직접 끌어내려 드리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기름지고 비열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대한이노베이션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강태준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까지 결제를 올리던 비서 한서연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방금 그 전화, 블랙스톤 홀딩스의 백철규 대표인가? 나직한 강 회장의 물음에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녀는 그저 이상적인 비서의 표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서연. 그녀가 대한이노베이션에 입사한 지 어느덧 1년. 그녀의 이력서는 단 한 줄로 요약 가능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최연소 여성 전투교관 전역. 인사팀장은 이 기이한 이력서를 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전쟁터에서 사람 잡는 기술을 가르치던 사람이 재벌 총수의 비서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력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채용하게. 저런 인재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한서연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두뇌이자 눈이자 방패였다. 수십 개의 일정이 얽힌 스케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최적의 동선을 만들어냈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핵심을 단 세 줄로 요약해냈으며 강 회장의 건강 상태와 심리까지 파악하여 완벽하게 보좌했다. 군에서 익힌 극한의 집중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강철의 비서라 불렀다. 백철규 근본도 없는 자가 너무 기어오르는군.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블랙스톤 홀딩스는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난 신흥기업이었다. 인수합병 시장의 하이에나처럼 부실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여 단기간에 몸집을 불렸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표인 백철규는 조폭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그 백철규가 대한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을 넘기라며 협박을 해온 것이었다. 물론 거절했다. 그러자 온갖 더러운 수법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주가 조작 시도, 핵심 인력 빼가기, 악의적인 루머 유포. 하지만 강 회장에 대한 이노베이션은 그리 만만한 회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정도를 거르며 쌓아올린 신뢰와 기술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한 비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략적 가치가 없는 소모전입니다. 백 대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유치한 협박을 하는 건가? 아닙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맹수는 사냥하기 전에 반드시 울음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고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해서죠.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 눈빛은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던 특수요원의 눈빛이었다. 강 회장은 저 눈빛에 항상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느끼곤 했다. 내일 아침까지 블랙스톤 홀딩스와 백철규 대표에 대한 모든 자료 A사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신변 보호 조치를 한 단계 격상해야 합니다. 허허, 이 늙은이를 누가 해치기라도 한단 말인가.
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었지만 한서연은 웃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 수칙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직원 휴게실, 가장 구석진 소파에 몸을 뉘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건물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미세한 진동, 환풍구가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까지. 그녀의 모든 감각은 거대한 레이더처럼 회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UDT를 떠나 이곳으로 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군에서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은인이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건물의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의 무전이 딱 30초간 끊겼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찰나의 순간. 하지만 한서연에게 그 30초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내디뎠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소음도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예고는 끝났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김 부장님, 혹시 비상계단 통로에 쌓아둔 저 박스들 오늘 중으로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법에도 위반될 뿐더러 유사시 동선 확보에 방해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지적에 관리부 김 부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 한 비서. 그거 창고에 자리가 없어서 잠시 둔 거야. 사람이 얼마나 다닌다고 그래. 좀 유난스럽네.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부장님.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김 부장은 결국 혀를 차며 사람을 부르겠다고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은 이런 한서연의 모습을 필요 이상의 꼼꼼함이라며 혀를 내두르곤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업무 지시에 토를 달지는 못했다.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기 때문이었다. 오전 내내 회장실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강 회장은 백철규의 협박 따위는 잊었다는 듯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고 한서연은 그런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출근과 동시에 건물의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새벽 3시 정확히 37초간 정문과 후문의 영상이 동시에 끊겼다. 기술적인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개입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사전 답사를 온 것이 분명했다. 또한 그녀는 회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비상계단, 환기구,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비상 통로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건물의 3차원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적이 어느 곳으로 침투하든 최단 시간 내에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오후 2시 강 회장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다. 한 비서, 나 잠시 강남에 있는 K호텔에 다녀올 테니 사무실 잘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운전 조심하십시오. 한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은 강 회장을 따라 나서는 수행비서의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을 놓치지 않았다. 저가형 중국산 제품. 공식 지급품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녀의 경고등을 켜기엔 충분했다.
강 회장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보안팀장이십니까? 비서실 한서연입니다. 지금 즉시 회장님 차량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5분 단위로. 그리고 오늘 외부에서 출입한 모든 인원 목록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배달원, 방문객 전부 다. 수화기 너머의 보안팀장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한 비서님, 그건 좀 회장님께서 따로 지시하신 바가 없으신데. 제 책임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행해 주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와는 180도 다른 명령에 익숙한 군인의 목소리였다. 보안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백철규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자금 흐름, 인맥, 과거 행적들 서류상으로는 그저 운이 좋았던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곳곳에 의문스러운 구멍들이 보였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M&A, 갑자기 사라진 경쟁자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항상 청룡파라는 조직의 이름이 어른거렸다. 지금은 해체되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잔당들이 여전히 암암리에 활동하며 백철규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놈들이 노리는 건 회장님 개인이 아닐 수도 있어. 회사를 마비시켜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을 타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속셈일지도. 그녀의 생각이 거기에 미친 순간 책상 위에 인터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보안팀장이었다. 한 비서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차량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GPS 신호도 방금 전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끊겼습니다. 한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올 것이 왔다. 진입로 CCTV 확인. 즉시 경찰에 신고하니 잠시만. 그녀는 말을 끊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언론에 알려질 것이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백철규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일 수도 있었다.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을 이용한 적대적 M&A. 팀장님,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십시오. 모든 보안 인력을 정문과 후문에 집중 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비상벨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한 비서님, 지금 회사로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한서연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회장실 안쪽에 위치한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개인 사물함이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물함 안에는 화장품이나 구두 대신 군용 대검과 3단봉, 그리고 검은색 전술 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장갑을 꺼내 손에 꼈다. 손에 착 감기는 가죽의 감촉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우는 듯 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의 거친 고함 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파열음, 그리고 여직원들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 거기 너. 꼼짝 마. 강태준이 어딨어? 당장 회장실 문 열어.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보안팀의 무기력한 저항은 순식간에 끝난 듯 했다. 이제 이 넓은 회장실이 있는 층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한서연은 창고에서 나와 회장실 중앙에 섰다. 굳게 닫힌 육중한 원목 문 너머로 여러 개의 거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적어도 10명은 넘어 보였다. 쿵, 쿵. 누군가 문을 거칠게 발로 차기 시작했다. 강태준, 없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좋게 말할 때. 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다. 손안에 느껴지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화약 냄새 대신 비싼 원두커피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야, 한서연. 침착해. 넌 이제 군인이 아니라 비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저들은 그녀가 거쳐왔던 지옥에 비하면 동네 불량배 수준도 되지 않았다. 쾅! 마침내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회장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탐욕과 폭력성으로 번들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회장실 한가운데 가녀린 몸으로 홀로 서 있는 비서 한서연을 발견했다. 어쭈? 웬 계집애 하나가 남아있네. 선두에 선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 강태준 어딨는지 불어. 안 그럼 이 예쁜 얼굴에 그림 좀 그려야 하니까. 사내들이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한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비서의 미소가 아니었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짓는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회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제 얼굴에 그림을 그리기엔 당신들 실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한서연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정면의 사내에게 달려드는 대신 몸을 낮춰 왼쪽으로 파고들었다. 그곳에는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가장 방심하고 있던 자가 있었다. 크역. 사내의 명치에 정확히 꽂힌 팔꿈치 공격. 단 한 방에 그는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한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쓰러지는 그의 몸을 디딤돌 삼아 공중으로 솟구쳤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볍게 낚아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사내들이 당황한 사이 한서연은 이미 다음 타겟을 정하고 있었다. 이 인연이 정신을 차린 덩치 큰 사내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육중한 쇠 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는 공격. 하지만 한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손에 쥔 야구 방망이로 쇠 파이프를 아래에서 위로 쳐냈다. 캉!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쇠 파이프는 궤도를 잃고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덩치 큰 사내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전력을 다한 공격이 너무나도 쉽게 막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찰나의 빈틈. 한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야구 방망이가 뱀처럼 휘어지며 사내의 손목을 후려쳤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쇠 파이프를 놓치고 비명을 질렀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한서연의 다음 공격은 그의 무릎을 향했다.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인 사내는 거대한 몸집이 무색하게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두 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남은 네 명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어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한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회장실의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을 박차고 달려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 검은 표범 같았다. 흩어져. 둘씩 맡아. 뒤에 있던 한 명이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한서연은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관자놀이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다른 사내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턱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이 꺾였다. 이제 남은 것은 2명. 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저 가녀린 여자는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였다. 오지 마. 저리 가. 한 명이 겁에 질려 소리치며 손에 든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지만 한서연은 이미 그의 공격 반경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30cm짜리 쇠자였다. 어린애 장난감 같은 걸로 뭘.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서연의 손에서 떠난 쇠자가 회전하며 날아와 그의 손등에 정확히 박혔다. 끄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는 칼을 떨어뜨렸다. 한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그의 팔을 꺾어등 뒤로 돌렸다. 관절기였다. 군에서 수없이 연마했던 인간의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 마지막 한 명. 한서연이 나지막이 말하며 마지막 남은 사내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누가 보냈지? 차가운 질문에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한서연은 꺾고 있던 팔에 힘을 더 주었다. 으악! 말할게요. 말할게. 블랙스톤 홀딩스. 백철규 대표님이 시켰어요. 목적은? 회장님 강태준 회장님만 끌고 오라고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회장님은 어디 계시지? 몰라요. 저희는 그냥 여기로 오라는 지시만 끄악. 한서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의 목덜미를 손날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가구들로 가득 차 있던 회장실은 이제 신음하는 남자들과 부서진 집기들로 가득한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한서연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몇 올과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만이 방금 전의 격렬한 싸움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전화기 쪽으로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나다. 상황 종료. 계획대로 회장님은 무사히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셨겠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회장의 수행비서이자 사실은 한서연이 직접 심어놓은 그녀의 UDT 후배였다. 네, 선배님. 회장님은 K호텔 지하에 마련된 안전가옥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선배님 지시대로 저희를 미행하던 차량 3대는 따돌리고 오는 길에 처리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한서연은 전화를 끊고 회장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복도 저편에서 어수선한 발소리와 함께 이 소동을 뒤늦게 알아차린 회사 직원들과 보안팀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들 중 관리부 김 부장의 얼굴도 보였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과 그 한가운데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서 있는 한서연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서연은 그런 그들을 향해 다시 완벽한 비서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외부 침입자가 있었지만 모두 제압했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김 부장님. 그녀는 김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비상계단 통로 아직 안 치우셨죠? 저 사람들 그쪽으로 끌고 가서 묶어두면 될 것 같네요. 그 순간 한서연은 더 이상 강철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빌딩의 그리고 대한이노베이션의 절대적인 수호자였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백철규에게 보내는 그녀의 첫 번째 경고였다. 당신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한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서연 비서 단 한 명이 쇠 파이프와 칼까지 든 성인 남성 6명을 전부 제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 3팀의 박진철 경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서류와 한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굵고 짧은 손가락이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20년 가까이 강력계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런 황당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뼈가 부러지고 탈골된 자, 심각한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자, 심지어 공포에 질려 실금까지 한 자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눈앞의 여성은 흠집 하나 없이 너무나도 멀쩡했다. 아니, 멀쩡한 수준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단정하고 평온했다. 정확히는 제압이 아니라 무력화입니다. 저는 제게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경감님. 한서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정정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박 경감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앞에서 박 경감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이골이 난 그였지만 이 여자는 무언가 달랐다. 마치 잘 벼려진 흑요석 단검처럼 고요하지만 서늘한 예리함이 느껴졌다. 최소한의 방어라. 좋습니다, 한 비서님. 그럼 그 최소한의 방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CCTV 영상은 로비에서 끊겼고 회장실 내부에는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없잖습니까? 비서님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박 경감은 일부러 압박하듯 말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마저 머금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보고서를 브리핑하듯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침입자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제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피한 뒤 그의 하단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팔꿈치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쓰러지는 그의 손에서 방망이를 확보했고요. 두 번째 침입자는 쇠 파이프로 제 머리를 노렸습니다. 방망이로 쳐내자 중심을 잃었고 그 틈에 손목과 무릎 관절을 가격해 기동력을 빼앗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침입자는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문진을 던져 한 명의 관자놀이를 맞춰 시선을 분산시킨 뒤 다른 한 명에게 접근해 어깨로 턱을 가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책상 서랍에 쇠자를 던져 손등을 맞추자 무기를 놓쳤고 즉시 접근하여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스스로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마치 교본을 읽는 것 같았다. 박 경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훈련으로 완성된 효율적인 살상 기술에 가까웠다. 혹시 운동 같은 거 하셨습니까? 뭐 합기도나 유도 같은. 여성이 자기 몸 하나 지킬 줄 아는 건 이제 기본 소양 아닐까요? 한서연은 여유롭게 받아넘겼다. 더 이상 캐물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박경감은 화제를 돌렸다. 붙잡힌 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폭들의 방식이죠. 하지만 저희가 뒤를 캐보니 모두 해체된 청룡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근 행적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블랙스톤 홀딩스. 백철규 대표.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희 대한이노베이션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엮일 일이 없습니다만. 시치미를 때는 그녀의 대답에 박경감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경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정보 외에는 한마디도 흘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수첩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한 비서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연락을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몸 조심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닐 겁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감님. 박 경감이 떠나자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은 어지럽혀진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 부서진 가구들. 이 모든 것이 불과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했다.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감촉, 비명소리, 피냄새, 그녀가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편린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다. 그때 비상 연락용으로 가지고 있던 소형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저 강민준입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찾으십니다. 회사로 돌아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UDT 후배이자 위장 수행비서인 강민준의 목소리였다. 내가 곧 그쪽으로 가지. 10분만 더 시간 벌어. 한서연은 짧게 답하고 무전을 끊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갈아입을 옷과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깡패들을 제압하며 옷에 튄 미세한 혈흔을 처리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회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깐깐한 비서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몇몇 여직원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남자 직원들은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묵묵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 내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바는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한 그림자로 남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녀를 무대 중앙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K호텔 지하 3층,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주차장. 그곳에 위치한 안전가옥은 대한이노베이션의 극소수만이 아는 비상대피 시설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타블렛 PC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강민준 비서가 서 있었다. 아니, 이놈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감히 내 회사의 깡패들을 풀어. 강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지금 당장 돌아가서. 그때 견고한 철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강 회장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비서, 괜찮은 건가? 다친 데는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염려 덕분에 무사합니다, 회장님. 다만 회장실이 조금 어수선해져서 당분간은 임시 집무실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대답에 강 회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아, 지금 집기 부서진 게 문제인가? 자네가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야. 그래, 놈들은 어떻게 됐나?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버려진 말에 불과하니까요. 백철규 그놈이 기어이 선을 넘었어. 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한 가닥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정도 경영으로 일궈온 자신의 성이
저런 더러운 방식으로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모멸감 때문이었다. 회장님. 한서연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백철규는 이번 실패로 더욱더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다음 타겟은 회장님이나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회장님의 가족분들 혹은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한서연의 분석은 냉철하고 현실적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위협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한비서.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네. 강 회장은 어느새 한서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동지이자 책사였다. 우선 오늘 일은 철저히 함구해야 합니다. 언론에 새어나가는 순간 백철규가 원하는 대로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경찰의 박진철 경감은 믿을만해 보이지만 그 역시 조직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만의 방식이라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야만적인 방법을 쓴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한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해답을 찾아내는 지략가의 눈빛이었다. 백철규를 무너뜨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돈줄을 끊고 그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마치 적진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특수작전과도 같았다. 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가녀린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회사의 운명은 온전히 이 젊은 비서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좋네.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게.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지 지원하겠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우선 제 UDT 시절 동기 한 명을 기술 자문으로 채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입니다. 아마 블랙스톤 홀딩스의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에 작은 균열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한서연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백철규를 향한 거대한 그물망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그 그물을 던질 시간이었다. 한편 강남의 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백철규 대표는 값비싼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며 방금 전 걸려온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신복이 전해온 소식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6명, 그것도 청룡파에서 가장 악질적인 놈들 6이 계집애 하나한테 당했다고.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되물었다. 그 비서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력이라고는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UDT? 백철규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왔다. 그의 감은 저 여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단순한 군인 출신이 아니었다. 그의 계획을 간파하고 함정을 파고 심지어 역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재밌군. 아주 재밌어. 강태준 그 늙은 여우가
이런 물건을 옆에 두고 있었을 줄이야. 그는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인원을 보낼까요? 아니면, 아니,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의미가 없어. 그 여자 한서연은 그런 방식이 통할 상대가 아니다. 백철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대한이노베이션 빌딩의 꼭대기를 향해 있었다. 사냥감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정면으로 들이받는 게 안 통하면 주변부터 천천히 조여 들어가면 되는 거야.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고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의 약점, 그리고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 세상에 약점 없는 인간은 없어. 아무리 강철 같은 인간이라도 반드시 녹슨 곳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니까. 백철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지만 오히려 이 게임이 더 재밌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강철이 아니라 용광로의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합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합금은 이제 막 그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또 다른 폭풍을 잉태하며 깊어가고 있었다. 코드명 고스트, 본명 서유진. 나와 UDT 동기이자 해군 정보사령부 사이버 침투팀 사이버 인필트레이션 팀에서 5년간 복무한 최고의 전문가다. 전역 후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외주를 받아 주로 국가 단위의 사이버 테러 방어 및 역추적을 담당했지. 다음 날 대한이노베이션 빌딩 지하의 안전가옥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사이버 사령부로 변모해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준 회장에게 새로 영입한 기술 자문 서유진을 소개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를 띄워놓은 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서유진은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 차림으로 최고의 전문가라는 소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수억 개의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내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만나서 반갑네, 서유진 씨. 한 비서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자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강 회장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지만 서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악수는 잠시 후에 하죠, 회장님. 지금 이 블랙스톤이라는 성의 외벽을 좀 둘러보는 중이라서요. 와,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방화벽이 거의 국가정보원 수준입니다. 백철규라는 사람, 자기 뒤가 꽤나 구린 걸 알고 있나 본데요. 서유진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뚫을 수 있겠나? 한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뚫는다. 서연아, 나 서유진이야. 이런 성벽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땅굴을 파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지. 서유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 봐. 이 완벽해 보이는 방화벽에도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 블랙스톤 홀딩스의 중국 지사 서버와 연결된 백도어야. 아마 비상시에 데이터를 빼돌리거나 원격으로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둔 것 같은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중국 지사 서버를 경유해서 본사 내부망으로 잠입하는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게 가장 안전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야. 얼마나 걸리지? 짧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그쪽 보안팀도 바보는 아닐 테니 최대한 유령처럼 움직여야 하거든. 들키는 순간 우리의 모든 흔적은 지워지고 역추적을 당할 수도 있어.
사흘에서 일주일. 백철규가 또 다른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정보를 빼내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었다. 시간을 더 단축할 방법은 없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지. 서유진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를 돌려 한서연과 강 회장을 마주 보았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면 블랙스톤 홀딩스 내부에서 우리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를 실행시켜줄 사람이 있다면 단 하루만 해도 성문을 열 수 있어. 이를테면 USB 하나만 꽂아준다거나 특정 이메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충분해. 내부 조력자라 백철규의 수족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강 회장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은 완벽하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만을 품은 자 혹은 더 큰 이익을 좇는 자가 있기 마련이죠. 백철규처럼 포갑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 밑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연은 서유진에게 말했다. 백철규의 비서실. 그쪽부터 파고들어봐.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입사했거나 승진해서 누락된 인물들 위주로. 그들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 SNS까지 샅샅이 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건 알지? 서유진이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이건 전쟁이야. 전쟁의 법은 없어. 한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서유진은 다시 모니터 속으로 빠져들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의 총성 없는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 시간 한서연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철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감님, 저 한서연입니다. 지난번 사건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요. 누굽니까? 대한이노베이션에서 얼마 전 해고된 직원입니다. 기술 유출 혐의로 불명예 퇴직했는데 아무래도 블랙스톤 쪽과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침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인적 사항 좀 바로 넘겨주시죠. 박 경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한서연은 순순히 전직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넘겨주었다. 물론 그가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회사의 방침에 불만을 품고 이직을 준비하던 평범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가 블랙스톤 홀딩스의 면접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찰의 수사망을 그쪽으로 유도하기에는 충분한 미끼였다. 이것이 한서연의 전략이었다. 경찰이라는 양지의 칼을 이용해 백철규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시선을 끄는 동안 자신과 서유진이라는 음지의 칼로 그의 심장을 노리는 것. 예상대로 경찰은 대대적으로 블랙스톤 홀딩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물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백철규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고 전직 직원은 단순한 이직 준비생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소동으로 인해 언론과 금융감독원의 시선이 블랙스톤 홀딩스로 쏠리기 시작했다. 백철규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덕분에 서유진은 더욱더 안전하게 내부망을 파고들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작전 개시 이틀째 되던 날 밤 서유진이 다급하게 한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빙고. 찾았어. 제대로 된 월척이야. 그녀가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에는 한 남자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이름은 윤상현. 블랙스톤 홀딩스 전략기획실 차장. 그는 백철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지만 화면 속 그의 개인 메신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번 M&A 건도 결국 대표님 친인척 회사로 넘어가겠지. 우리는 죽어라 이래서 보고서 올리면 뭐하나. 어차피 들러리인데.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저 인간 밑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한계야. 그는 회사와 백철규에 대한 깊은 불만과 배신감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윤상현 차장 이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어. 한서연의 눈이 빛났다. 유진아. 지금부터 윤상현 차장의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해. 그가 돈을 빌린 사채업체가 어딘지 알아내. 그리고 그 사채업체의 주인이 누군지도. 잠깐만 설마. 서유진은 한서연의 의도를 눈치채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뱀을 잡으려면 뱀의 굴로 직접 들어가야지. 한서연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윤상현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절박한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불법 사채 사무실. 한서연은 평소의 단정한 비서 복장이 아닌 검은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 차림으로 그곳에 나타났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웬 여자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여긴 아가씨가 놀러 올 때가 아닌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한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에서 돈다발이 가득 든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윤상현. 블랙스톤 홀딩스 다니는 그 친구 빚 전부 얼마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내가 대신 갚아주려고. 원금의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대신 조건이 있어. 한서연은 그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앞으로 윤상현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만약 어길 시에는 당신들 사장, 아니 진짜 주인인 청룡파 독사한테 내가 직접 안부 전화를 넣을 테니까. 독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독사는 청룡파의 자금책이자 백철규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너 정체가 뭐야? 알 필요 없어. 한서연은 차갑게 말하고는 작은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윤상현에게 전해. 내일 아침 회사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모든 빚이 해결될 거라고. 선택은 그의 몫이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뒤에 남겨진 사채업자들은 얼어붙은 듯 책상 위에 돈다발과 USB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윤상현 차장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모든 빚이 해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 책상 위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을 것이라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날 출근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위험을 동반하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픈 아버지의 얼굴과 지긋지긋한 백철규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다. 바로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이노베이션 지하 안전가옥에서 서유진이 환호성을 질렀다. 문이 열렸다. 블랙스톤 홀딩스의 모든 내부 데이터가 우리 손에 들어왔어. 모니터 화면에는 블랙스톤 홀딩스의 조직도, 재무제표, 계약서, 그리고 절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이면 계약서 폴더까지 나타나 있었다. 백철규가 수년간 쌓아올린 비밀의 성이 마침내 그 견고한 문을 활짝 열어젖힌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칼을 뽑았으니 춤을 출 시간이었다. 제6장 여우 사냥을 위한 덫. 이것 보십시오, 회장님. 백철규는 지난 5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렸습니다. 이 자금의 일부는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대한이노베이션의 임시 회장실. 한서연은 서유진이 빼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강태준 회장 앞에 펼쳐놓았다. 화면 가득한 계좌 거래 내역과 비밀 장부들은 백철규가 얼마나 교묘하고 대담하게 불법을 저질러 왔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이 자료만 있으면 당장 검찰에 넘겨서 저놈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겠군. 강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한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회장님. 이 자료들은 모두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희박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백철규는 이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파악하는 순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모든 것을 부인할 겁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가지고도 저놈을 그냥 지켜만 보란 말인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은 칼이 아닙니다. 백철규라는 맹수를 잡기 위한 미끼입니다. 우리는 이 미끼를 이용해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다. 회장님, 혹시 프로젝트 아폴론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프로젝트 아폴론이라면 3년 전에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다가 막대한 개발 비용 문제로 잠정 중단했던 그 프로젝트 말인가? 맞습니다. 당시 우리는 핵심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 프로젝트를 보류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업계의 기술 수준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는 그야말로 대한이노베이션의 미래가 걸린 기술입니다. 그리고 백철규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강 회장은 한서연의 의도를 파악하고 눈을 빛냈다. 설마 그 기술을 미끼로 던지자는 건가? 네. 우리는 프로젝트 아폴론을 재개한다는 소문을 시장에 흘릴 겁니다. 그리고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 유치를 알아본다는 정보도 함께요. 단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백철규가 그 미끼를 물까? 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기술을 빼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유치하려는 해외 투자자로 위장하여 접근하려 할 겁니다. 어떻게든 기술의 실체를 확인하고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서죠.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상대방의 탐욕을 자극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강태준 회장은 이 대담하고 정교한 계획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좋아. 당장 추진하게. 이 사회에는 내가 직접 설명하지.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대한이노베이션이 극비리에 프로젝트 아폴론을 재개했으며 자금 유치를 위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진 해외 투자사와 접촉 중이라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이 소문은 백철규의 귀에 들어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위스 비밀 계좌? 프로젝트 아폴론? 백철규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신복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이것이 자신을 노린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정보원들이 물어온 추가 정보들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대한이노베이션의 핵심 연구원 몇몇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 강태준 회장이 직접 스위스 취리히에 은행 VVIP와 화상 통화를 했다는 것까지. 모든 정황이 프로젝트 아폴론의 재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서유진이 그의 내부망에 교묘하게 흘려놓은 가짜 프로젝트 아폴론 기술 개요서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 문서에 담긴 기술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대한 이노베이션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다. 무조건 저 기술 손에 넣어야 한다. 백철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대한 이노베이션이 접촉 중이라는 스위스 투자사의 정체를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마침내 그 투자사의 대리인과 연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협상 장소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인천대교와 서해의 낙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백철규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그가 강태준의 목에 칼을 꽂아 넣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라운지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드레스, 우아하게 틀어 올린 머리,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기품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백철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미스터 비크,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투자를 담당하게 된 오메가 캐피탈의 수석 애널리스트 세라입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백철규는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신의 계획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바로 그 여자. 강태준의 비서 한서연이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백철규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말로 되물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반응이 즐겁다는 듯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놀라셨나 보군요, 백철규 대표님. 아니, 이제는 그냥 백철규 씨라고 불러야 하려나? 그녀는 더 이상 영어를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메가 캐피탈? 스위스 투자사? 전부 내년이 꾸민 짓이었어. 백철규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지만 한서연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몸이 굳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이 라운지 안에는 당신이 돈으로 매수한 기자들과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대기 중인 박진철 경감팀이 함께 있거든요. 아, 물론 당신이 돈 세탁을 위해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바지 사장들도 몇 명 초대해뒀어요. 저기 창가에 앉아 있는 분들이죠. 아마 당신에게 할 말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한서연이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사색이 된 얼굴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라운지 곳곳에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백철규는 완벽한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한서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백철규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오늘 오후 블랙스톤 홀딩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해외 자금 유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백철규 대표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철규의 눈앞이 하얘졌다. 자신이 이 덫에 걸려 시간을 끄는 동안 진짜 칼은 자신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내 비밀 장부를?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한서연은 스마트폰을 내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했잖아요. 당신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고.
그 순간 박진철 경감을 필두로 형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철규에게로 다가왔다. 백철규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백철규는 오직 한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한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를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여우 사냥은 끝났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쓰러진 맹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니까. 저 멀리 서해의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혈투를 예고하는 것처럼. 백철규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가 구속된 후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다. 그가 쌓아올린 부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허물어졌고 그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대한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강태준 회장은 위기를 극복한 강직한 경영자로 다시 한번 추앙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한서연 역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강 회장을 보좌했다. 쏟아지는 미팅 요청을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처리하고 강 회장의 건강을 위해 직접 만든 건강 주스를 챙겼다. 그녀가 얼마 전 맨손으로 무장한 깡패들을 때려 눕히고 거대 악룡의 목을 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사 내에 거의 없었다. 그녀 자신도 그 치열했던 며칠을 마치 꿈처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맹수는 쓰러졌지만 그 맹수가 뿌려놓은 독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한 비서,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주겠나? 우리 손녀딸 재롱잔치가 있는데 자네도 와서 좀 봤으면 해서 말이야. 내 자랑 같지만 아주 춤을 잘 춘다고. 강 회장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그의 손녀 강애나. 올해 7살인 예나는 강 회장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였다.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혈육이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한서연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다. 백철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 인간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동기어짐 뿐이다.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어린 손녀 예나였다. 주말 아침 한서연은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강 회장의 자택을 찾았다. 단정한 정장 대신 활동성이 좋은 캐주얼한 복장에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 부부와 함께 손녀의 재롱잔치가 열리는 강남 구민회관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무심한 척 주위를 빠르게 훑었다. 평범한 주말의 주택가 풍경.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다. 재롱잔치가 열리는 대강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강 회장 부부의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무대 위에서 앙증맞게 율동을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잠시나마 그녀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강 회장의 손녀 예나의 차례가 되자 객석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예나는 반짝이는 발레복을 입고 무대 중앙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강 회장은 연신 허허 웃으며 캠코더로 그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강당의 왼쪽 비상구 문이 아주 미세하게 소리 없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챌 수 없는 찰나의 움직임. 하지만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녀의 동체 시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왔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강 회장 부부는 손녀에게 완전히 정신이 팔려 그녀가 일어난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한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는 척 복도로 빠져나왔다. 복도는 한산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발소리. 2개. 아니 3개. 그들은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 잡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무대 뒤편 아이들의 대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공연이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틈에 섞여 예나를 납치하려는 속셈이었다.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편 복도를 통해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은 공연 준비를 위한 각종 소품들과 조명 장비들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스피커 뒤에 몸을 숨기고 대기실 문 쪽을 응시했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압축 클로로포름이 묻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이를 해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더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른 체형에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한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가 이 모든 일의 지휘자임을 알 수 있었다. 남자 2명이 대기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한서연이 그림자처럼 튀어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근처에 있던 쇠로 된 마이크 스탠드가 들려 있었다. 컥.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서 있던 남자의 목덜미를 마이크 스탠드로 후려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동료를 보며 다른 한 명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한서연의 발차기뿐이었다. 발끝이 정확하게 그의 턱을 가격했다. 그는 두어 바퀴를 돌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다. 마지막 남은 남자 뱀 같은 눈빛의 사내는 놀라는 대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내가 올 줄 알았어.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당신이 독사로군. 백철규의 마지막 발악인가. 한서연은 마이크 스탠드를 고쳐 잡으며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는 다른 잡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발악? 아니, 이건 시작이야. 우리 대표님께서 내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 감옥 안이 좀 심심하시다고. 말동무가 필요하시다는데 저 꼬마 아이가 딱 좋지 않겠어? 독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는 역수로 칼을 고쳐 잡고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한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간결했다. 오직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실전적인 움직임이었다. 챙. 한서연은 마이크 스탠드로 그의 칼을 막아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무대 뒤편을 울렸다. 독사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충격을 흡수하며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났다. 제법이군. UDT 출신이라더니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건 아니었나 봐. 독사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칼날이 쉴 새 없이 한서연의 목과 심장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한서연은 좁은 공간과 어지러운 소품들을 이용해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방어에 집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힘과 기술 면에서
그는 지금껏 상대했던 그 누구보다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대로 가다간 불리해. 공간을 확보해야 해. 그녀는 일부러 그의 공격을 크게 쳐내며 옆에 있던 조명 장비 쪽으로 그를 밀어냈다. 독사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그의 발목을 향해 마이크 스탠드를 휘둘렀다. 하지만 독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점프하여 그것을 피하고 공중에서 몸을 돌려 한서연의 어깨를 향해 칼을 내리찍었다. 크! 한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왼쪽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검은 옷이 찢어지며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싸움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허용한 유효타였다. 팔뚝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의 감각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부상 나쁘지 않아. 오히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오히려 독사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독사는 그녀가 부상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움직임의 순간 당황했다. 그 찰나의 순간 한서연의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칼을 쥔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 전체의 꺾기와 비틀기를 동시에 걸었다. 크악! 인간의 관절이 낼 수 없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완전히 탈골되어 뒤로 꺾였다. 손에서 단검이 떨어져 바닥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다. 한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목에 강력한 수도를 내리꽂았다. 독사는 거품을 물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후후. 한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흐르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재롱잔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와르르 대기실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찾는 예나도 있었다. 한서연은 재빨리 찢어진 소매로 상처를 가리고 쓰러진 3명의 남자를 무대 장치 뒤편으로 끌어다 숨겼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밖으로 나가 강 회장 일행과 합류했다. 한 비서 어디 갔다 이제 오나? 우리 예나 춤추는 거 봤어야 하는데. 네, 회장님. 봤습니다. 정말 천사 같더군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소매 안쪽에서는 붉은 피가 조용히 배어 나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한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감옥에 있는 백철규가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언제 어디서든 당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경고였다.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뱀의 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둥지까지 찾아내 불태워 없애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UDT의 전투 교관 시절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반격할 차례였다. 상처는 괜찮나?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서 강태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젯밤 소동에 대한 박진철 경감의 비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마터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저 가녀린 비서가 또다시 혼자서 막아냈다는 사실에 그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별거 아닙니다. 가벼운 자상일 뿐입니다. 이미 치료 다 했습니다. 한서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 아래에는 꼼꼼하게 감긴 붕대가 숨겨져 있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가 겪지 않아도 될 위험을 겪게 하고 말았어. 회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한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강 회장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왜 군대를 떠나 이곳으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강 회장은 의외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이었다. 괜찮다면 들려주겠나. 저는 UDT에서 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끼던 부하들이 있었죠. 몇 년 전 해외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적의 매복에 걸려 고립되었고 저희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는 남아서 적의 시선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제가 남겠다고 했습니다. 팀장이니까요. 하지만 제 가장 아끼던 부하가 저를 기절시키고는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작전은 성공했고 팀원 대부분은 살아남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전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팀장님은 살아서 저희가 지키려 했던 평범한 세상을 살아주십시오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하를 잃은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방황하던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회장님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친구가 제게 살아달라던 그 평범한 세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회장님,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자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거둔 것은 단순한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한 명의 고결한 전사였다는 것을. 알겠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해주게. 자네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네. 백철규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돈과 조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독사 같은 인물들이 그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고 있죠. 이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의 숨겨진 자금, 차명으로 운영되는 유령 회사, 그리고 청룡파의 잔당들까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서유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진철 경감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한서연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녀는 박진철 경감을 비밀리에 만났다. 어젯밤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들은 박 경감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경찰 조직의 한계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백철규는 거물 변호인단을 꾸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고 그의 하수인들은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움직였다. 경감님, 공식적인 수사로는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시오? 우리 보고 불법이라도 저지르라는 겁니까? 때로는 어둠을 잡기 위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감님은 제가 보낼 신호에 맞춰 밖에서 그물을 쳐주십시오. 박 경감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사적인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정말 그냥 전직 군인 맞습니까?
지금은 그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박경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법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한편 지하의 사이버 사령부에서 서유진은 백철규의 숨겨진 제국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찾았어. 이 자식 보통 교활한 게 아니야. 국내에 있는 비자금은 전부 미끼였어. 진짜 돈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어. 청룡파의 오랜 자금줄이야. 서유진은 마카오의 한 정키빵 VIP 도박장과 연결된 수백 개의 차명 계좌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였다. 그 금고의 소유주는 백철규 본인이었다. 이 금고만 털 수 있다면 백철규는 완벽히 끝장이야. 하지만 물리적인 키와 비밀번호, 그리고 홍채 인식까지 있어야 열 수 있어. 이건 해킹으로도 불가능해. 그렇다면 직접 가지러 가는 수밖에. 모니터를 보고 있던 한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뭐? 마카오에 직접 가겠다고. 거긴 청룡파의 본거지나 다름없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야. 그래서 더 좋아. 적들은 우리가 그들의 심장부로 직접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 독사를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도 모두 그곳에 모여 있겠지. 한 번에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기회야. 이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작전명은 레퀴엠 내귀 진혼곡. 백철규와 그의 어두운 제국에 바치는 마지막 진혼곡이었다. 한서연은 강민준 비서와 서유진, 그리고 박진철 경감이 은밀하게 선발한 소수의 정예 형사들과 함께 팀을 꾸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었다. 출국 전날 밤 한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전투 장비를 챙겼다. 군용 대검 소음기가 달린 권총, 그리고 그녀가 직접 개조한 특수 장비들. 그것들을 챙기는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비서 한서연이 아닌 UDTSEAL의 전설적인 팀장 에코에코가 서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목에 걸었다. 자신 대신 죽어간 부하의 것이었다. 그녀는 군번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간다.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세상을 이번에는 내가 완벽하게 지켜낼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었다. 마카오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다. 거대한 카지노 호텔들이 뿜어내는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거리에는 욕망에 취한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다녔다. 그 화려함의 정점 코타이 스트립에 위치한 그랜드 드래곤 호텔. 그곳의 최상층에 위치한 정키빵 임페리얼 클럽이 바로 청룡파의 심장부이자 백철규 제국의 자금 세탁소였다. 한서연은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클럽에 들어섰다. 짙은 화장과 값비싼 보석은 그녀의 본 모습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액의 판돈을 즐기는 부유한 상속녀처럼 보였다. 그녀의 귀 속에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고 드레스 아래 허벅지에는 소형 권총이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아, 들려? 클럽 내부 CCTV는 전부 장악했어. 독사는 지금 VVIP룸 안쪽에 있어. 그 방 안에는 카메라가 없으니 조심해. 놈의 옆에는 최소 4명의 경호원이 붙어 있고. 호텔 건너편 작전 차량 안에서 서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강민준과 형사팀은 지하 주차장과 비상계단 쪽에서 대기 중.
내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몇 판의 게임을 즐겼다. 그녀의 시선은 게임 테이블이 아닌 클럽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와 경호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은 모두 10명.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양복 안쪽이 불룩한 것이 모두 무장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칩을 교환하러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VVIP룸으로 향하는 복도로 조용히 사라졌다. 복도 입구는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멈추시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들이 앞을 막아서자 한서연은 당황하는 대신 요염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무서워라. 저 독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따로 연락 못 받으셨나? 그녀는 일부러 교태 섞인 목소리를 내며 그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경호원들이 잠시 방심하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경호원들의 목 양쪽에 위치한 경동맥동 커라티드 사이너스를 정확하고 강하게 압박했다. 2명의 거구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한서연은 그들의 몸을 복도 구석으로 끌어다 숨기고 VVIP룸의 육중한 문을 조용히 열었다. 방 안은 담배 연기와 위스키 냄새로 가득했다. 독사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4명의 조직원이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권총과 함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를 열 수 있는 암호 생성기 OTP와 카드키가 놓여 있었다. 누구냐? 독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한서연의 얼굴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야수와 같은 살기가 번뜩였다. 내년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지?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내 놈들의 지옥을 끝내주러 왔다. 한서연이 차갑게 대답하며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을 본 다른 조직원들도 동시에 총을 꺼내 들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총 하나로 우리 5을 상대하겠다.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독사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그 순간 한서연이 방 한가운데 놓인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향해 총을 쐈다. 탕! 소음기가 달려있어 총성은 작았지만 샹들리에가 박살나는 소리는 요란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방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몸을 날려 육중한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쏴! 전현을 죽여! 독사의 외침과 함께 방 안은 총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서연은 이미 그들의 사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소파를 엄폐물 삼아 정확하게 조직원들의 발과 다리를 노려 총을 쐈다. 비명소리와 함께 2명이 쓰러졌다. 그 틈을 타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몸을 굴려 독사의 발목을 낚아챘다. 중심을 잃고 독사가 넘어지는 사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암호 생성기와 카드키를 낚아챘다. 이 미친년이. 분노한 독사가 바닥을 구르며 그녀에게 총을 난사했다. 한서연은 방 안의 기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이어폰에 대고 외쳤다. 지금이다. 진입해. 그녀의 신호와 함께 방의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정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섬광탄이 터지며 방 안을 하얗게 밝혔고 방독면을 쓴 강민준과 형사팀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남은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하지만 독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를 방패 삼아 비상구 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저놈 놓치면 안 돼. 박진철 경감이 소리쳤지만 한서연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총을 버리고 독사의 뒤를 쫓았다. 호텔의 복도를 지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호텔의 옥상 헬기 착륙장이었다. 독사는 미리 준비해둔 헬리콥터를 이용해 도주할 생각이었다. 거기까지다 독사. 헬기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마카오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흘렀다. 한서연 너만 없었어도. 독사는 이성을 잃고 단검을 꺼내 들며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맨손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급소를 노려 반격했다. 군에서 익힌 특공 무술과 실전에서 다져진 그녀의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팔꿈치, 무릎, 손날이 그의 몸 곳곳에 쉴 새 없이 꽂혔다. 마지막 그녀의 강력한 돌려차기가 그의 측두부를 가격했다. 독사는 비틀거리며 옥상 난간 너머로 떨어질 뻔했다. 한서연은 떨어지려는 그의 멱살을 붙잡았다. 백철규에게 전해. 지옥에서 기다리라고. 그녀는 그의 멱살을 놓고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찼다. 독사는 결국 헬기 착륙장 아래 호텔 수영장으로 떨어졌다. 잠시 후 그를 건져 올리는 형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헬기 착륙장 가장자리에 섰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암호 생성기와 카드키를 허공을 향해 들어 보였다.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을 꺼내 그 위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보고 있나? 임무 완수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던 그림자를 위한 마지막 진혼곡이 마카오의 밤하늘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의 공기는 무겁도록 고요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뒤의 허탈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한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검푸른 새벽의 바다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총의 차가운 감촉 대신 따뜻한 커피잔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마카오에서의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독사를 비롯한 청룡파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한서연이 확보한 비밀 금고의 키와 암호 생성기는 백철규의 숨겨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스위스 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장부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백철규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카메라를 향해 악을 쓰던 그의 모습이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하이에나로 군림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와 연결되어 있던 부패한 사슬들도 줄줄이 끊겨나갔다. 마치 거대한 종양을 도려낸 것처럼 사회에 보이지 않던 환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이노베이션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 강태준 회장의 강직한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고 직원들은 회사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을 막아낸 보이지 않는 수호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며 이전보다 더 큰 자부심과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은 다시 조용한 비서의 자리로 돌아왔다. 한 비서, 이 서류 검토 좀 부탁하네. 그리고 오후 미팅은 30분 정도 늦춰야겠어. 박진철 경감 아니, 이제 총경이 됐지. 박 총경이 잠시 보자고 연락이 와서. 강태준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그녀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한서연 역시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그의 스케줄을 조정했다. 회장실의 풍경은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고용주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전우와 같은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고했네. 오늘 저녁엔 따로 약속 없으면 나하고 식사나 같이 하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소는 어디로 예약할까요? 아니, 예약할 것 없어. 우리 집으로 가게. 아내가 자네에게 꼭 대접하고 싶은 저녁이 있다고 며칠 전부터 성화였어. 예나도 자네를 무척 보고 싶어 하고. 강 회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앞에서 한서연은 잠시 무너질 뻔한 감정을 가까스로 추슬렀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자택은 따뜻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다. 강 회장의 아내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7살배기 예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힘센 서연 언니라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서연은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과거의 전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화롭고 안온한 풍경. 이것이 바로 그녀의 죽은 부하가 그녀에게 살아달라고 했던 세상의 모습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 2잔을 따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자네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강 회장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언제까지고 자네를 내 비서 자리에만 묶어둘 수는 없지. 그건 자네의 능력을 기만하는 일이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손실이야. 그래서 자네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들었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대한이노베이션 그룹 리스크 매너지먼트 총괄 사장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장. 그것은 그룹의 핵심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다. 그룹 전체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고 해결하는 독립부서를 만들 걸세. 보안, 법무, 감사팀을 모두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거야. 회장인 나에게 직보하는 자리지. 자네라면, 아니,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최고로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권한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아마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된다면 저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만을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불의와 부패, 잘못된 관행과도 싸울 겁니다. 때로는 회장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강 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일세. 자네 같은 사람이 옆에서 쓴소리를 해줘야 나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지 않겠나. 좋아. 자네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네. 대한이노베이션의 미래를 잘 부탁하네, 한 사장. 강 회장이 내민 손을 한서연은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두 사람의 손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다. 비가 내린 뒤끝이라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겨 한 젊은 군인의 비석 앞에 섰다. 그곳에는 그녀 대신 죽음을 맞이했던 그녀가 가장 아꼈던 부하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지 않았다. 나 이제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지키려 했던 세상, 내가 나에게 살아달라던 삶이 어떤 건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이곳은 총성도 비명도 없지만 그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더라. 그녀는 비석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손으로 가만히 쓸었다. 이제 너를 편히 보내줄게. 그리고 나는 나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거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비석에 담긴 그의 영혼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가 몸을 돌려 현충원을 나설 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단단했다.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를 마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대한이노베이션의 이사회 회의실. 10여 명의 중역들이 모여 앉아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번 신사업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경쟁사에게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겁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그때 회의실 한쪽 끝에 앉아있던 한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우리와 손을 잡으려는 파트너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그들의 재무제표 뒤에는 최소 3개의 유령 회사가 존재하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분석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준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장의 의견은 어떻소? 이번 투자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그녀를 회장님의 낙하산 비서로 보던 경계심 대신 그녀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했다. 싸움의 본질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통해 얻게 될 단기적인 이익보다 그로 인해 잃게 될 회사의 신뢰와 원칙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대한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항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리더 중 한 명으로 우뚝 서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장실이라고 하기엔 조금 소박했지만 한쪽 벽면 전체가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강민준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직속 부하이자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사장님, 서유진 씨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룹 전체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건 거의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잘 됐군. 저녁에 유진이와 함께 식사라도 해야겠어.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과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도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이었다. 문득 강태준 회장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자신에게 그가 물었었다. 왜 비서가 되려고 하나? 자네 같은 인재가 할 일은 더 많을 텐데. 그때 그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비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아니었다. 혹은 그 모든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 차가운 강철의 심장을 가졌지만 그 심장은 지켜야 할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를 위협하는 어둠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함께 싸울 동지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세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철의 비서 한서연.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